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주택 가액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은 가운데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정부가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세율도 6%에서 2.7%로 낮아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번 종부세 개편안 최대 수혜자 역시 다주택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합리적인 그 방향으로 개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이제 뭐 부자를 위한 감세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를 이제 주택을 몇 채를 보유하느냐에 상관이 없이 전체 이제 총 가액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일 세율을 살펴보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세율 감면이 0.1에서 이제 0.3%인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3.3%를 감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그 세율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1주택자는 조금 감면하고 네네. 다주택자는 세금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자 감세다라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종부세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이제 가혹한 세금을 물리지 않았나라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세제를 이런 식으로 개편하게 된다면 특히 이제 시장에 또 어떤 혼란이 올지 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네, 부자 감세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뭐 다주택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거는 맞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비율 자체가 퍼센트 자체가 0.1에서 0.31주택이고 다주택자 3%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7천만 원 정도 내시던 분이 1,400만 원 정도, 또 1억 3천 내시던 분이 1억 1천이 감면되면서 2천만 원밖에 내지 않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감세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까지 돌아간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워낙에 많이 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뭐 부자 감세다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 OECD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종부세에 대한 어떤 총액 이런 것들은 뭐 평균적인 수준이었긴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적게 되는 사람과 크게 되는 사람이 뭐 4대 6 이 정도 됐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주택자들이 내는 어떤 액수가 워낙에 컸거든요. 예. 그래서 뭐 1주택자들이 1이나 2를 낸다면 다주택자들이 뭐 8이나 9를 낼 정도로 총액은 같으나 워낙에 이제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는 좀 이제 피하고 이렇게 좀 줄여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들이 있잖아요. 다주택자 약간 투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게도 보입니다만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순기능적인 부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에는 뭐 명백하게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종부세 개편안은 좀 확실한 것 같긴 하고요. 두 분의 의견에 동일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제 같아도 주택이 한 채 있는 경우나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에 세율이 달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동일하게 세금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다주택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과 세율이 거의 일반 세율의 2배 가까이 됐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는
오른 데다가 일반 세율도 소폭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혜택을 다 누려서 더 많은 인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나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시뮬레이션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뭐 최대한 80%까지 뭐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다주택자들이 지금은 좀 양도세 유예 완화 때문에 일부의 매물을 좀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종부세 개편안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변화가 생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놓는 매물을 다시 좀 걷어들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예, 거네요. 그런 문의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은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종부세 부담이 컸던 만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는데 자, 앞으로 이제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매겨질 경우에는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다른 쪽으로 수요가 이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강남의 집 한 채 그리고 이제 서울의 다른 지역의 집 한 채 이렇게 2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이 세금 영수증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뭐 수천만 원. 제가 아는 분 많게는 뭐 7,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내리시는 예. 분도 있는데 진짜 숨이 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돼서 주택을 이제 2주택에서 1주택을 이제 매각한 분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제가 개편이 되면 이 주택 총 가액이 문제고 또 세율이 굉장히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1주택자가 2주택을 더 매입을 해서 2주택, 3주택 이렇게 주택 수를 늘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네. 우리가 좀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쭉 보면 이게 이제 주택을 사람들이 보유하는 그런 그 추세를 보면 이것이 이제 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라는 기대감. 이 기대 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상 이런 기대 심리가 거의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존 이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매도하는 그런 비율은 낮아지겠지만 신규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상황들은 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주택 하나를 보유하던 분이 추가로 더 매입하거나 이런 그럴 가능성은 낮죠. 낮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거의 뭐 동의를 합니다. 예, 저도 예. 일단은 당연히 이제 경기가 살아났다면 한 채보다 두 채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더 큰 이득을 주니까 그렇죠. 예.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금리 인상, 그다음에 경기 둔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종부세 일부 정책의 완화만으로 살아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 거고, 물론 뭐 나중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많아지게 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이 도래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추가적인 매입은 좀 힘들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종부세는 지금 완화되려는 분위기를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양도세나 물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완화지만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것들은 중과세가 원칙이 여전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매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 현재 다주택자 분들이 매도냐 이제 보유냐의 어떤 갈림길에 섰었거든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뭐 4만 원 정도 있던 것들이 6만 몇천 원까지 늘어났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매물 출회됐던 것이 다시 걷어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다주택자 분들 위주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한 그게 가격을 매물이 없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보유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김효선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일단 주택 고점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한 상태이고 여전히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유예 완화지만 뭐 양도세 중과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택 수를 늘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예. 다만 여태까지 좀 그 팽배했던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조금 둔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반기에도 양도세 유예 완화 때문에 매물을 많이 출하하긴 했지만 사실 네. 거래가 굉장히 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증여 쪽으로 많이 돌아선 분들이 계셨는데 하반기에는 증여 비중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이번 세제 개편안에 보면은 그 양도세 2월 과세 규정이 좀 대폭 강화된 부분이 예. 또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증여를 남편이 뭐 아내한테 하게 되면은
취득가액이 아내의 증여가액으로 변화돼서 나중에 이제 5년 후에 매각할 때는 양도세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5년의 규정이 10년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예. 따라서 증여를 통한 뭐 양도세나 이런 절감하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퇴색될 수는 있어서 바뀌기 전에 올해 안에 증여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증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예. 자, 정부가 앞서서도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올해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에는 뭐 어떻게 변화가 될지가 관심이었는데 80%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먼저 이제 그 60% 정도로 예. 대폭 낮추기로 했다가 예. 이제 뭐 이게 사실 그 종부세법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정부가 내놓은 안들은 뭐 야당에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하나의 그냥 뭐 협상 카드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갑자기 또 60% 수준까지 내린다는 건 또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오히려, 때문에 예. 그래서 80% 수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의 수준까지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종부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안의 대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안은 아닐 예, 겁니다. 종부세법과 이제 임대차 3법은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어떤 정치 이념과도 같은 네.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장에 이런 종부세법하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굉장히 좀 뭐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뭔가 이제 뭐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야당을 설득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 사실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시장이 뭐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윤석열 정부로 바뀜으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됐고 가격이 굉장히 또 하향 안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뭐 60%냐 80%냐라는 것은 결국 법을 통과해야 결정되는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예. 어떤 의견이세요? 예, 뭐 지금 올해 최근에 종부세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네. 올해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60까지 낮췄는데 월칙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80%가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60%로 계속 가는 것은 상당히 이제 세부담을 낮춰주는 꼴인데 그걸 또 지속시킬 경우에는 그거대로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다라는 것은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고 그래서 80% 정도면은 지금까지 종부세가 그러해 왔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60%에서 이게 뭐 점진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80%로 급작스럽게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게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이냐 80이냐는 아주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저는 60%는 좀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보는 거고, 너무 낮다. 예. 80%는 뭐 지금까지 쭉 그래 왔기 때문에 좀 관성 때문인지 몰라도 좀 적당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80% 수준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오히려.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안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과가 안 된다면 다른 안은 내놓게 되겠죠. 80%가 갑자기 너무 부담되게 되면 다른 수치로 한다든가 해서 변화를 좀 줄 거는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로 인해서 20%로 인해서 이게 수치가 크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효선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약간 교수님 아까 예. 말씀하신 하나의 협상 카드라는 의견에 협상 좀 카드. 동의를 하는데요. 예. 사실 이번에 워낙 파격적인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전에 종부세가 다시 강화됐을 때도 사실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번 개편안은 완전 되돌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하느냐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제 과세표준액을 구할 때 공시가격이랑 거의 공제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인해서 과세표준액을 조금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뭐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80% 수준으로 다시 뭐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회에서 뭐 만약에 종부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뭐 많이 좀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낮춰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또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요. 뭐 지금 저희가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제 개편에 나섰지만 이제 확정되려면 거대 야당
여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들이 일단 좀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 버텨보자 이런 심리가 많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고요. 아, 그래요?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 그래서 많지 않다고요? 국회 통과가 거의 어렵다. 예. 이렇게 아마 시장에서는 대부분 판단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 시장이 굉장히 이상하게 이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시장이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하는 이런 기조가 이번에도 또 여지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추세를 보면 이번 정부에서도 역시 지금 가격 수준 이상으로 오르기는 힘들고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학습 효과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실제로 시장 참여자나 국민들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거래 시장도 보면 기존에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이제 완전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정책은 그러니까 종부세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통과하기가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이것이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법이 개정이 안 될 것이라고 보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기조의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짧아도 올해 말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고요. 이게 이제 좀 길어진다면 뭐 2, 3년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방이라든가 뭐 수도권 외곽 지역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버블 붕괴 후에 집값이 폭락했다 이런 수준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뭐 틈만 나면 이제 가격 폭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이제 가격이 대폭락할 때는 이 주도한 부동산 상품이 이제 주택이 아니고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금융권의 부실과 같이 엮어져 가지고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 은행 담보대출 비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권이 같이 부실화될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인 대폭락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이제 좀 하락하는 이런 시장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뭐 교수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런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제 그 주택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 그러니까 집값이 뭐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심리 자체가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까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어떤 국민들은 주택이 거의 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은 단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주택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있다면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주택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추세가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들도 오히려 집값 하락시 좀 예상되는 그런 매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내놓을 수도 있는 오히려 상황이고. 역으로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한 식견이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회에 다른 지금 물건들을 좀 적당한 가격을 받고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뭐 그분들이 더 매물을 걷어들이는 물량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법이 개정되기 전후로 해서 바로 매물을 더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집값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요거는 교수님과 약간 다른 의견이긴 한데 좀 결이 다르실 것 같았어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워낙 좋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들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맞고 또한 이제 실제로 뭐 한국감정원뿐만 아니라 KB 지수로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데이터상으로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평상시에도 부동산이 하락하느냐, 뭐 상승하느냐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을 때 상승을 점하는 이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편향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라고 그렇죠. 믿고 있고요. 예. 예,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떨어지기 희망하다 보니까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다주택자분들은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수익을 얻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은 저는 깨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주택자분들은 물론 이제 종부세가 이번에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렵긴 어려우니까. 다만 이번이 아니면 다음엔 되겠지라는 심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정권 때나. 그렇죠. 예. 아니면 국회가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예. 그때는 또 여소야대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때는 통과되지 않을까? 네. 버텨보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종부세가 만약 굉장히 강력했던 뭐 1억 이상 나오고 몇 천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못 버티겠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어찌 됐건 종부세 부분이 뭐 조금이나마 이런 어떤 행정법으로 국회 통과가 아니더라도 네네. 이런 행정법으로라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버티기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안 좋은 점은 종부세 부분이 약간 완화시켜 주게 되면서 종부세 자주택자들이 이제 버티기 모드로 가는 네. 현상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러면 김효선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사실 그 종부세 그 나온 실질적인 고지서를 보신 분들이 예. 굉장히 많이 놀라셨긴 했거든요. 서울에 네. 웬만한 주택 2개 정도 있으면 뭐 거의 1억 가까이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 사실 양도세 중과 이게 일시적 완화가 나와서 그때 매각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고 싶어도 버티는 상황이 좀 이어져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종부세도 개편안이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 이게 이대로 통과를 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번이 아니라 이제 다음번에 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 2년 좀 더 그냥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버텨보고.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예. 지금 집값이 조금 하락 전환하고는 있지만 주택을 이미 이제 매입하셔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차익이 있는 상황이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급한 상황이 아니시면은 뭐 급매로 이렇게 매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렇죠.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그런 심리들이 그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좀 더 많은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자, 뭐 앞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살펴봤다시피 매매 수급 지수로 보더라도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서울 집값도 8주째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폭도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도 오른 만큼 이제 금리 부담 또 추가 하락 전망에 요즘 집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폭락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급등할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으로 정책에 실패한 것이 이제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내와서 다주택자에게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단지 이제 뭐 8년, 최장 8년까지 이제 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많은 주택이 매매 시장에서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공급량을 줄여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제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전체 총량 수요는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시장으로 가냐면 일정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그렇죠.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특정 지역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집값은 대세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 기조가 우리가 이제 이런 인구 감소가 더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하락 폭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그것을 이제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세입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가가 발생률이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앞으로 서울, 수도권 특정 지역 이외에는 대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수요가 몰리는 지역 안에서만 그쵸, 네. 집값 하락이 좀 둔화되지 않을 것이고, 집값 하락이 좀 둔화될 것이고. 그런 지역은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거나 또는 올라갈 수도. 다른 지역은 집값이 하락을 하는데 그 지역만 유일하게 집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동일 지역 내에서 어느 지역은 뭐 아파트 가격이 2억, 3억 떨어지는데 지금 화면에도 보면은 그 지역은 유독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뭐 1억씩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이제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 양극화가 아니라 이제 삼극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다음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주택의 가치가 제로인. 이 세 가지 주택의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도시, 특히 농촌 이런 지역은 앞으로 이제 주택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 이제 학군 수요가 워낙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 외의 지역들은 좀 떨어지네요. 네. 교수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초양극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봤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타올랐잖아요. 뭐 더 많이 오르냐 덜 오르냐지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타올랐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된 거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내려갈 것도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제 감소, 자연 감소는 이미 시작된 거고 그러나 인구의 이동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도시는 감소가 되고 또 어떤 도시는 늘어나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는 지금 비수도권보다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더 많은 인구가 이미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는 조금 위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방의 약간 대도시라든가 서울 수도권은 좀 더 튼튼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이제 폭락장이 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뭐 향후에 가격이 상승하냐 폭락이냐 이거에 대한 건 어떤가 이렇게 보면 영원한 논쟁의 대상인데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심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꺾인 건 사실이죠. 지금까지 1년, 지금 10개월 만에 거의 한 1.75%포인트가 올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적도 처음이었고 빅스텝을 밟은 적도 우리 역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건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뭐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폭락이 컸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부동산이 좀 버텼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하락 국면에 돌아서니까 공포감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전반적으로 전국에 다 적용되는 거라면 금리 인상이 물론 이제 부동산을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뭐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 기간 4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3번이 부동산 시장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고 금리 인상기 때 부동산이 하락하는 건 맞으나 다른 상승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올랐다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부동산이 크게 하락할 만한 요인이 맞는 거고요. 다만 또 하나 이제 가격이 상방 요인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하락 요인을 갖고 있는 반면 지역별로는 공급이 부족한 곳에 또 상승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공급이 과잉인 지역이다. 그러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금리 인상으로 가격 하락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되는 국면이지만 서울이라든가 이런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하나는 상승이고 하나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게 되면서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게 요소로 다가올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이 매매 거래가 거의 다 없다 보니까 매수한 사람이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다 임차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임차 시장 가게 되면 예전 같으면 전세 시장으로 가서 매매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매매가 밀어주는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데 지금 예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대출을 많이 받기가. 그래서 오히려 월세 시장이 더 저렴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으로 갔던 분들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임대차 거래를 보게 되면은 역대 처음으로 역시 월세의 거래량이 전세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현상이 생겨났고요. 오히려 이제 6대4 정도까지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세가 오히려 주춤하고 있어요. 전세가율이 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아닌 모습이고.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걱정스러운 거는 월세가 지금 많이 가격이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도 안 하죠. 임대차 시장 간 분들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만 선호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월세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은
당연히 전세로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보다 월세 들어가는 게 주거비 부담이 적으니까 그런 건데 네.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월세 부담이 전세 부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월세 수요로 계속 몰리니까. 예. 그럼 다시 또 전세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건데 매매는 그때까지도 거래량이 없으니까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시 매매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 텀은 굉장히 긴 텀입니다. 예, 예. 뭐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인하를 안 할 건데 그게 이제 장기간 1, 2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게 대세 하락으로 가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네네. 보는 거고요. 좀 길게 좀 조정장 내지는 보합장이 생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장기 우상향의 길을 걷겠다. 물론 서울 수도권 위주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오히려 또 생각입니다. 월세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예. 많아지고 월세 수요가 결국은 전세 수요로 갈 것이고 또 그렇게 옮겨가고. 예, 전세 수요는 다시 또 매매 수요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김효선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년도 한 이맘때까지 예. 주택 시장이 완전 불장이었다가 네네. 이제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주택 가격이 점점 하락 부합세를 좀 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3월 대선 전후로만 하더라도 좀 주택시장이 다시 약간 꿈틀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대선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하락된 그 하락률을 보면은 사실 전국은 1.1% 정도 하락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25% 정도 하락한 수준이긴 해서 큰 폭으로 하락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다만 거래량 감소가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한데요. 10년 평균의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전국적으로는 60% 정도 수준에 그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수준밖에는 10년 전체를 봤을 때도 어느 때도 없었던 가장 적은 거래량을 올해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가 좀 줄어드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매도 자체가 없을 경우에도 거래가 안 될 거고 아니면 또 매수가 없을 경우 그리고 매도와 매수는 존재하지만 서로의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이유로 사실 거래가 좀 없었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이 미국의 뭐 자이언트 그리고 우리나라 빅스텝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요인이 주택시장에 큰 그 이슈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은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큰 폭으로 폭락장까지 오려면 매도자 입장에서 이게 앞으로는 주택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빨리 좀 던지자라는 패닉 바잉이 아닌 패닉 셀링 현상이 나타나야지 폭락장이 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주택 시장을 뭐 이렇게 하락론으로 보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앞서서 얘기 나눴던 종부세 완화에 대한 시그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좀 버티자라는 분위기로 돌아서는 분들도 좀 다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당연히 금리 인상기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전환으로 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또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시점이 금리 인상이 멈춰지고 다시 금리 인하기가 왔을 때 다시 수요자들의 반응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시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역시 이제 폭락장까지는 보지는 않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전월세 시장도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민간 등록 임대주택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입형 등록 임대에 아파트가 빠졌는데 사실 아파트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왜 제외됐을까요? 결국 이제 아파트까지 포함을 시키면 네. 결국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도 굉장히 좀 부자들 아파트를 다주택으로 갖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일반 네,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파트는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격이 높은 그 임대주택이잖아요. 일반 서민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가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배제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자칫 투기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입형 등록 임대주택 이 정책은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 때문에 이걸 다시 추진하려고 그러지 저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이 오히려 그 효과보다 굉장히 좀 그 어떤 정책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정책이거든요. 아, 이것 네. 때문에 사실 이것이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마치 이것이 임대차 3법은 굉장히 어떤 악의적인 정책이고 이것은 굉장히 선한 정책이다라고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이것을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월세 시장이 많은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 때문에 3법이 이제 시행되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아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곧 이제 2년 이상 지나면 안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월세 시장이 전혀 지금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평온한데 네. 언론과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 이제 들쑤셔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라든가 일부 정책 위반자들이 좀 굉장히 데이터를 오도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55%가 전체 월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보증부 월세, 순수 네. 월세와 보증부 월세가 있는데 보증부 월세에서 오른 금액, 보증금이 오른 금액은 이제 월세를 일부 절환하는 이런 비율까지 합해서 아마 55%가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세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매입형 이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것이 어떤 정책의 효과보다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과감히 좀 포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들 자체가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정확치 않은 자료들이다. 뭐 월세 난민 59% 이거는 사실 정확치 않은 자료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입형 등록 임대 제도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아닌데 왜 이게 다시 부활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 자체도 이걸 만든 취지 자체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제도는 맞고요. 다만 이것을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활성화시켰다가 거의 한 9개월 만에 방향전환을 했거든요.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어떤 순기능보다 이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양산되고 그걸로 인해서 투기 세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흉이다라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하나둘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사실상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혜택은 거의 없고 이제 의무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질 않죠. 또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건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고 지금 이번에 아파트가 제외됐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 때문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또다시 이런 걸로 인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은 겨우 이제 안정화됐던 부동산 시장에서 또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빠진 것 같고, 이게 좀 나중에 안정화되게 되면 또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공임대, 이제 저는 공공임대가 좀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나 좀 그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최대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건 옳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많지가 않고 그렇다면은 그 공공임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민간임대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민간임대에서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좀 제공을 했던 것들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주택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시키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공임대주택이 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주임사 제도는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을 좀 막는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민간 등록 임대제도 자체의 실효성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임대차 시장 안정은 사실 매매 시장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뭐 유럽의 사회주택이나 아니면 일본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뭐 활성화되는 이런 식으로 조금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뭐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의 임대 사업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민간 임대 사업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줬다가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한 사례가 있다 보니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위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통계를 하더라도 전년도는 어쨌든 뭐 5월달에 2개구만 이제 월세 비중이 높았다면 올해 5월에는 2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예. 그리고 월세 비중이 높은 지역을 좀 살펴보면 뭐 관악구나 동대문구, 종로구 같은 업무 밀집 지역이라던가 1인 가구가 좀 많이 사는 지역들이 더 월세 전환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는 있어서 네. 아무래도 비아파트의 월세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빠르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취지는 이제 주택 가격이 또 한번 불안정하게 될까 봐 소형부터 시작을 한 거지만 월세 전환 속도를 보더라도 소형부터 좀 먼저 시작하고 상황을 봐서 아파트로 좀 확대하는 부분으로 좀 가는 좀 천천히 제도 개편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을 조금 좀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좀 아파트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세입자의 보증금을 2번 이상 떼먹은 악덕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은 게 뭐 알 권리다, 사생활 침해다 논란이 많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아, 저는 그래요? 이런 악덕 집주인에 의해서 굉장히 사기를 받는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급증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회 이상 사고를 칠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해서 네. 이런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집을 구할 때 이제 거기 이제 서류상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사생활 침해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세입자에게 전달을 해야 될 전달해야 될 의무가 정부로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하다. 예. 네, 저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2번 이상 떼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제가 뭐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예, 있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지만 2번 이상이라 그러면은 이건 심증적으로도 뭔가 좀 고의성이 짙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사생활 침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임대차 시장 안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대차 시장이 안정돼야 매매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어떤 공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2번 이상 떼먹은 악덕 집주인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법제화시켜서 이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지만 네네. 임대차가 안정되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안정화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 떼먹힐까 봐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은근 많으시거든요. 예. 예, 저도 사실 신축 빌라 위주로 문의를 많이 받긴 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세를 아파트보다 좀 알기 어렵다 보니까 매매가보다도 좀 높은 전세값을 책정해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하려는 분들이 뭐 가끔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뉴욕시에서 악덕 집주인 명단.com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뭔가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특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거를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어쩌다 보니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의 좀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뭐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필터링 할 수 있어야겠지만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좀 사회적인 도의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방안들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김준환 교수, 이승훈 소장, 김효선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